경쟁 시장이 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네. 서울에 그때 당시에 4군데가 있었고 한 군데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네. 또 초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 선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부지방을 가야겠다.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제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곳이 서울 밖이 유일했던 거죠. 네. 네. 더 나다운 삶을 위한 서울 밖 레퍼런스,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서울 밖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달자 파도입니다. 여러분은 남들이 다 맞다고 인정해주는 길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일단 대기업을 한 번은 들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동시에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마음 한켠에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보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며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사시다가 또 의성에 와서 창업을 하시고 지금은 경북의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로 꼽히는 호피홀리데이의 김예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에서 맥주 공방도 운영하면서 또 탭룸도 운영하고 있는 김예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피홀리데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맥주 양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공방이기도 하면서 계속 또 새로운 맥주를 개발하고 출시하시기도 하고요. 호피홀리데이에서 진행하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또는 뭐 취미반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진지하게 취미로서의 양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 공방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민들의 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한, 문화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탭룸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로컬에서 나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맥주를 만들어서 또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호피홀리데이라는 말 자체가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선 자주 쓰는 말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호피홀리데이라는 이름을 선정하신 계기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저도 양조를 취미로 하던 사람인데요. 취미로 할 때 이렇게 아이디를 또 부계정, 술계정, 양조 계정의 아이디를 뭘로 할까 서칭을 해보다가 호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됐고, 당시에 이제 이것저것 다 넣어봤는데 다 이미 아이디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호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아이디는 없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게 이름을 정하기 전에 그 양조 아이디, 인스타그램 아이디. 네, 맞아요. 네. 그때부터 선정을 하셨던 거군요. 맞습니다. 의성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인사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을 좀 좋아했고, 또 즐겨 했고, 거기 안에서 또 보람을 찾기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 좀 욕심도 내면서, 그리고 적당한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네, 그렇게 정말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돌연 창업을 결심한 계기, 그리고 의성에 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이렇게, 특히 직장인들이 루틴한 삶을 살다 보면은 뭔가 조금 변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는 시기들이 늘 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시기가 어김없이 왔고, 그때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거가 뭘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나는 나한테 무언가를 좀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막 이렇게 이것저것 적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고, 네. 또 더 늦기 전에 조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 겁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창업이었던 거군요. 네. 창업의 아이템으로 이 맥주 쪽을 선정하신 이유는 또 뭐예요? 이것도 사실 그 아이디랑 비슷한 건데요. 창업은 하고 싶은데 너무 다 블루오션, 너무 다 레드오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너무 많은 과다 경쟁 시장 안에 들어가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그럼 나는 조금 덜 경쟁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즐겨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마침 그때도 제가 또 맥주 양조를 하고 있었어요. 취미로서의. 네. 그래서 맥주 공방? 전국에 몇 개 있지? 이렇게 또 서칭을 막 해봤더니 네. 당시에 전국에 5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다. 나는 그럼 이제 중부지방의 퍼스트 무버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그것도 그런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대구 경북에 없구나라고 해서 그럼 대구 경북 중에 한 군데를 찾다가 의성을 결정하신 건가요? 제가 그 고향이 대구여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도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럼 대구를 가서 대구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대구에서 엄청 열심히 찾아다녔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그 일과 관련된 장소에 계속 두잖아요. 네. 그러던 와중에 뭐 홉이라고 하는 이제 맥주 재료가 있는데 그 홉 축제도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축제도 갔었고 또 서울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박람회들도 갔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장소들에서 지금 이제 의성에 오게 된 계기가 된 그 홉 농부님들을 몇 차례 우연히 마주쳤어요. 네. 그러면서 번호도 교환하고 그분들도 제가 맥주 공방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셨고 또 그런 우연히 계속 겹치면서 네. 나중에는 이 친구가 지금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보를 알게 되시면서 네. 이 의성에 오게 된 계기인 이런 청년 지원 사업을 제가 제안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대구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창업은 의성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파트너가 있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았고 하다 보니까 의성을 이렇게 정하게 되신 겁니다. 사실 조건이라고 또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객관적으로 도시가 훨씬 더 낫긴 해요. 네. 그렇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이 맥주 공방을 막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방에서 이렇게 작은 배치로 만든 맥주들은 유통이나 판매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소비자분들께. 그래서 본인이 만든 맥주를 본인이 마시는 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뭔가 소비자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맥주를 만들려면 무조건 양조장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됐고 그럴 거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근교에 맥주 주재료인 홉 농가가 있고 또 로컬에서는 좀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의성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성을 선택을 했죠. 그렇군요. 이 방금 거의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저희 채널의 공통 질문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요. 대표님이 서울 밖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금이었죠. 네, 자금이 일단 서울에서는 조금 하려면 좀 힘든 자금이었고 할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또 제 기준 시장이 조금 경쟁 시장이 좀 포화 상태라고 생각이 됐었어요. 서울에 그때 당시에 4군데가 있었고 맥주 공방만 그 5개 찾은 거 중에 4군데가 서울에 있었고 한 군데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는 어쨌든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초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 선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부지방을 가야겠다였고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네트워크가 좀 되고 지인분들도 계시고 또 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대구에서 해야겠다. 단순히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조건을 찾았더니 그게 서울 밖이었던 거군요. 그쵸.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제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곳이 서울 밖이 유일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일 이야기로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호피홀리데이가 어느덧
5주년에 가까워지고 있고 햇스론 6년이 됐잖아요. 뭐 작년에 4주년 파티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에서 탄탄히 자리를 잡으신 만큼 대표님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과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 이제 양조장을 같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양조장을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지 않고 맥주 공방으로 먼저 시작하신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또 명확하게 작은 문제인데요. 그 전통주 시장 양조장을 설립하는 비용에 비해서 맥주 양조장은 주세법상 그 시작할 수 있는 규모가 허가가 나는 규모가 이제 캐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뭐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물론 기술력도 그렇지만 그래서 일단 당장 제가 온전히 뭔가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혼자서도 뭔가 그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규모가 필요했고 또 물론 이제 자금도 그 정도 수준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방 조금 더 접근성이 있는 공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양조장이기 때문에 그런 양조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게 단순히 펍으로만 하는 게 아닌 좀 양조를 끊임없이 계속 레시피 연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공방을 운영하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맥주 공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피홀리데이가 오픈 초기부터 오픈 직후부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왔다라고 들었었는데요. 홍보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큰 홍보 효과를 얻은 방법이 있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서 네. 혹시 그게 무엇이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돌아보면은 운이 좋았다라고 솔직히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물론 다들 너무 잘 활용하고 계시지만 SNS를 이제 막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저같이 SNS에 뭔가 취미 영역이 있으면 부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약간 가상의 동아리 같은 형식으로 조금 일종의 예전에 다음 카페 같은 그런 맥락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꼭 가입이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마파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은 무슨 술을 마셨지? 이번에는 무슨 양조를 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던 때였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단어들도 생기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조금 더 호감이 많이 가는 일상들을 좀 자주 하는 사람들을 팔로우해서 그 사람의 일상을 좀 지켜보고 또 즐기고 막 이런 게 형성될 때였는데 네. 술 계정을 따로 만든 사람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브랜드 양조장이죠. 브랜드를 팔로우하기도 하지만 그 양조장에 소속된 직접 양조를 하는 양조사들도 팔로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들이 일종의 인플루언서인 거죠. 네. 이 사람은 이번 주에 오늘 어떤 맥주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떤 부재료들을 쓰고 어떤 것들을 좀 의도해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맥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 라는 팬심, 그리고 일종의 궁금증으로 네네. 이제 보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를 관련된 그런 장소에 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련된 장소에 저를 계속 두게 되면은 제가 당시에는 맥주 씬에서 일을 해뒀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인맥도 없었고 경험도 너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조금 소통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관련된 업종에 또 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이러면서 또 나름의 이제 네트워크망이 형성이 됐어요. 네. 인프라가 형성이 돼서 그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렸죠. 오픈을 하고 우리가 홉 관련해서 세미나도 열면서 네. 또 생호흡을 직접 수확하고 양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 맥주 시장이 아시다시피 전체 그 재료들이 다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뭐 이제 자급자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양조장 또는 또 양조사분들의 어떤 지지나 응원이 필요하고 같이 양조를 해보시고 이 캐릭터나 이런 걸 조금 나눠보시죠.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의성에 와주셨고 당시에 이제 많은 개체의 양조장들이 다 와주셨고 그들이 또 동시에 SNS에 올렸겠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궁금해서 팔로우를 하던 술을 좋아하거나 맥주 양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성? 의성이 어디지? 뭐야 한국에서 호비 난다고? 이렇게 되시면서 네. 나도 가볼까? 가 됐었고 그래서 약간 그분들 덕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운이 좀 좋았다. 네. 네. 오픈 행사 때 호비든에서 직접 그 생호흡을 따는 것부터 같이 시작을 했던 건가요? 네, 그렇죠. 양조사분들을 다 트레킹처럼 마을 한 바퀴 돌고 네. 홉밭을 데리고 가서 직접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홉을 가지고 와서 또 직접 또 여기서 일일이 하나씩 또 수확을 해서 가공하는 것도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네. 있었던 네. 농장과 공방이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서 네. 가능할 수 있었던 어떤 프로그램이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고 있는 네. 네, 일반인 분들이나 누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네.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분들도 진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겠어요. 그런 거는. 그쵸. 왜냐면 한국에 일단 홈 농가가 사라진 지가 몇십 년이 된 상태였고 네. 그리고 이제 막 호비든 농장 자체도 저보다 한 2년 정도 먼저 시작하셨나? 그렇기 때문에 네. 아예 홉 농가 자체가 한국에 없었고 그게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걸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이 외국에 직접 가지 않고서는 외국에 심지어 홉을 농사 짓는 곳에 가지 않고서는 실물을 볼 기회가 없었죠. 근데 그들에게도 실물에 바로 넝쿨에 달려있는 신선한 홉을 바로 뜯어서 직접 시향을 해볼 수 있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였기 때문에 네. 또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와주셨던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맥주 출시를 연달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호피홀리데이에 맥주가 이제 6개가 있고 이번에 사랑방 프로젝트로 내신 것까지 합치면 7개나 되는데요. 각 맥주들마다 의성의 스토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뭐 의성 라거, 안개평야, 성강포터처럼 이름부터 의성의 장소들을 따서 지으신 것들도 있고요. 출시하는 맥주마다 이렇게 의성을 녹여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좀 짧고도 길게 네 어쨌든 귀촌을 해서 로컬 브랜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좀 명확해지는 게 작은 브랜드일수록 차별성이 선명해야 된다. 그리고 차별성이 강점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더더군다나 로컬에 위치를 해 있다? 그러면은 로컬의 색깔을 선명하게 내는 것이 또 저는 일종의 강점이자 차별성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사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뭐 농부님들 이야기 또는 로컬 이야기들을 담아서 한 번씩 팝업처럼 하시지만 네. 그게 주 브랜드의 어떤 핵심 가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쨌든 기반 자체가 로컬에 있고 제가 이 위치한 이곳의 이야기들을 제품에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소비자들께 소개를 해드릴 때도 조금 더 진정성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녹여내면서 소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유명한 관광지들은 네. 이미 너무 제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자료들이 있고 많이 찾아주시는데 네. 여기 제가 위치한 이제 의성구는 소멸 위기 직전의 지역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여기 살아보니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요소들도 있고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일종의 단순히 그냥 브랜드를 운영한다, 뭐 로컬 브랜드를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것들을 갖다 써야지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네. 이야기하듯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매개체로서 저는 맥주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그 무엇이더라도 저는 그곳의 이야기가 녹여져 있고 그걸 소비자분들께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재밌게 이렇게 또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씬 안에 있는 것들로 녹여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컬에 위치한 자영업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네, 꼭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이제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개평야는 정말 그 안개평야를 직접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의성에서만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안개평야 같은 경우는 정말, 튀는 것 하나 없는 그 무난한 맥주예요. 에일 중에서도. 그래서 얘가 이제 또 도시로 갔을 때 그 쟁쟁한 화려한 그런 맥주들 사이에서 물론 지금도 꾸준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찾고 계시지만 조금 임팩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거면 어차피 이 슴슴함과 그 다음에 무난함과 은은함이 주 무기인 이 드링커블한 이 맥주를, 그리고 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이곳까지 뭔가 시간과 비용을 내서 또 품을 내서 오신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가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일 거고, 조금 더 열린 시각과 마음으로 이 아이를 즐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의 의도와 그 다음에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기준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로컬의 비어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접 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고 또 다른 거에 비해서 스타일상 조금 그래도 찾을 만한 친구들은 다 유통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좀 슴슴하고 하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 안개평야 같은 경우는 직접 와서 안개평야도 보시고 네, 그리고 한번 농부님들을 위해서 만든 굉장히 응용성 있고 드링커블한 맥주니까 요거를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취지에서 네, 그런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안개평야가 호피홀리데이 최애 맥주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은 지인분들 중에 의성을 방문하시면 서울에서 구하기가 어려우니 간 김에 저의 안개평야를 사서 서울에 오실 때 좀 이렇게 맥주 셔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의성에 오셔서 안개평야 맛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이제 작년에 출시하신 너는 나에는 공방에서 만드신 그 고객분들, 호홀러분들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출시된 거라고 들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혹시 호홀러분들이 만든 레시피 중에 제품으로 출시하면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네. 사실 그 너는 나의 그 대병이라고 표현하는 750짜리 큰 사이즈의 바틀은 일종의 지금까지 제가 코어 라인이라고 하는 기본 라인의 맥주들은 다 딱 그냥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베이직한 스타일의 맥주들이에요. 근데 또 호피홀리데이를 좀 들여다보시고 또 맥주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맥주 공방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무난하고 임팩트 없는 맥주들만 만들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종의 이제 맥덕분들 중에 조금 더 화사하고 캐릭터가 선명하고 막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저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장만을 바라보고 맥주를 만들 수는 없어서 일단 코어 라인을 먼저 만들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본 베이직 라인이 제 나름 5가지였고 그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변주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것들이 홈브루 베이스의 레시피를 이런 큰 빅바틀 사이즈에 녹여서 사람들이 뭔가 조금 좀 선명한 캐릭터 또는 재밌는 시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홈브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홈브루의 스피릿 그런 것들 녹이는 라인업으로 한번 가보자 했고 물론 여러 가지 뒤에 레시피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것이 그 생딸기와 생바지를 활용한 팜하우스 사워비어인 너는 나이였습니다.
정말 저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언제 나오나요? 제가 가면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아,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요. 혹시 그렇게 되면은 그 레시피를 처음에 공방 양조를 하셨던 호울러분들께 뭐 레시피에 대한 보상이나 지분 일정 돌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구조로 협업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뭐 맥주를 일단은 선물을 드리고요. 네, 한 박스씩 선물을 드리고 네. 그리고 딱히 뭐 지분이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없고 대신 바틀에 각인을 새겨드려요. 아. 그분들의 이름과 인터뷰 내용을 같이 적고 네. 애초에 말씀을 드리죠. 이런 취지로 이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해보시려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네. 네. 사실 일반인 분들 중에 특히 양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거를 본인의 맥주를 상업 배치로 내서 많은 분들께 동시다발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하고 네. 같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뭔가 이어라운드로 내야 된다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네. 네, 확실히 저도 뭔가 내 취미였던 영역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된다 그거 자체로 너무 선물 받은 기분일 것 같기는 해요. 뭐 어쨌든 그런 피드백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해줬을 때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또 막 신이 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상업 배치를 하게 되면은 유통이라고 하는 유통망을 기존에 형성된 유통망을 통해서 다양한 전국에 있는 업체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 곳들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 또 접점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홈브루어 분들한테는 너무 즐거운 경험 중에 하나죠. 저도 그거를 사실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네. 했던 첫 경험이 그 경험이었거든요. 아, 제가 너무 즐거웠었어가지고 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허브나 과일 같은 것들로 좀 테스트 배치를 홈브루로 많이 했었는데 네, 네. 그게 재밌었던 제가 그때 당시 물레동에 많이 다녔었는데요. 네. 그 공방 사장님이 예지 씨 이번에 우리가 그 상업 배치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예지 씨 레시피로 한번 해볼까요? 오. 라고 했고 실제로 제가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이태원에 영국 브루어린 브루독이라고 하는 브루어리가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처음 상업 배치를 하게 됐고 제 맥주가 다른 펍들에 막 꽂혀서 사람들이 사진을 올리고 오. 피드백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네, 그랬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공방이라고 하는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홈브루라고 하는 시장이 정말 작지만 조금 이 홈브루 시장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은 또 크래프트 비어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아까 공방을 운영하는 게 다양한 레시피를 좀 시도하고 뭐 결과를 보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게 특히 이 농장들이랑 가깝고 농부님들이 자기 농작물 가지고 이제 양조하러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이곳에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뭐 재료를 아낌없이 쓸 수 있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유리한 것 네.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는 예컨대 뭐 딸기 맥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마트 가서 딸기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비용이 비싸니까 적당선안에서 사잖아요. 근데 농부님들은 상품성이 있는 딸기는 다 판매를 하시고 상품성이 없는 딸기들은 잼을 만드시거나 폐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것들을 저번에 저희가 농부님들 한 7분이서 양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몰트라고 일컫는 그 곡물보다 딸기 향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 왜냐면 이제 십실반으로 이제 그 작은 비비탄이라고 부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총알딸기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조그만 딸기가 모여서 그 곡물은 6kg인데 딸기가 11kg 정도 들었던 거의 2배네요. 네, 그런 기억이 있었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복숭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직접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자기가 직접 지은 농작물을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렇게라도 활용될 수 있으니 즐거우시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으니 즐겁고 저는 또 동시에 항상 아끼면서 뭔가 재료를 썼었는데 네. 실컷 써본 결과물을 또 받아볼 수 있으니까 즐겁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피홀리데이는 이제 홈페이지가 엄청 잘 갖춰져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홈페이지 내에 뭐 브랜드 철학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각 맥주별로 뭐 상세 소개가 돼 있고 함께 작업한 농가, 양조장 그리고 맥주에 담긴 스토리나 역사 이게 다 소개된 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맥주는 사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신경을 쓰신 이유도 궁금하고 함께 하신 농가나 양조장도 이렇게 함께 소개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홈페이지 빌딩은 사실 저는 그렇게 욕심이 없었는데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인 홈 농부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두 분이 부부신데 이제 본업이 원래 있으셨어요. 남편분은 그 본업이 IT셨고 네. 와이프분은 유통업을 원래 하셨는데 네. 근데 유통이라고 해야 되나? 무역. 네. 네. 근데 이제 남편분은 또 완전 하이브리드세요. 그 뭐 이런 빌딩도 하시고 프로그램 빌딩도 하시는데 디자인도 하시고 막 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이 브랜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많은 대화를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 당시에 슬로건이라든지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고스란히 홈페이지에 녹여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업체 대 업체로 의뢰해서 만든 것들은 세부적이고 그리고 방향성이나 또는 삶의 비전이나 또는 브랜드 철학 같은 걸 녹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이분들이랑은 저는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고 또 저를 굉장히 애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여다봐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잘 그걸 녹여서 만들어 주셨었고 실제로 그걸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러면서 첫 시작에 이제 제 첫 제품이 의성라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또 막 동영상도 막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홈 농가에 대한 소개나 그리고 우리가 이 의성라거라고 하는 맥주를 왜 만들어야 했고 어떤 부분들을 전달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고 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와 이 농부님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겹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적어주셨고 실제로 그것들을 보고 같이 응원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기록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번에 무슨 재료 써서 제품 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이거보다는 이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가 이 제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주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그분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 설명 같은 거나 기록이 남겨져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그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 다음 제품들도 계속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제품을 내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SNS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짧은 글과 한두 장의 사진으로밖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글을 읽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까 그 안개평야를 드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맥주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드시듯이 글도 SNS 같은 곳에서는 영상이나 짧은 글이 더 임팩트가 있고 눈길을 사로잡는데 블로그나 또는 에세이 같은 걸 적는 글 사이트나 이런 거는 글을 읽기 위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기가 용이하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그런 용도로 쓰기 시작했죠. 또 더 가치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쵸. 더 품을 들여서 클릭을 한두 번 더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읽을 거리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인 거죠.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협업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그 호비등과도 아주 끈끈한 협업 관계에 계시기도 하고 또 뭐 집시양조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양조장들과도 협업을 하게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성광성량공장 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농부님이라든지 이런 콜라보나 협업을 많이 하셨고 사랑방 프로젝트도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잖아요. 이렇게 좀 협업을 자주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한 곳에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는 아웃풋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뭔가 사람이든 네. 브랜드든 무엇이든 간에 인풋이 계속 있어야 아웃풋이 끝나지 않고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혼자서는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는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고 또 저 또한 제가 그냥 집에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집을 나서서 여행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저의 생각이나 저의 세상이 확대되는 것처럼 그 소비자분들이 저희의 맥주를 그냥 저희가 의성라거라고 해서 국산롭을 활용한 맥주를 만들었어요 보다는 근데 여기서는 성강포터라고 하는 성냥공장도 있고요. 또 뭐 산수유 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사진을 잘 찍는 작가님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소개해드릴 수 있는 세상이 제가 더 커지게 많이 아웃풋을 드리면 이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넓어지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맥주를 집시브루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쨌든 제가 지금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조장과의 콜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제품을 소비자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한 필수적인 어떤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원하는 것들을 잘 전달드릴 수 있는 딱 맞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양조장들과 해당 맥주들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다 맥주마다 만드는 양조장들이 다 다르거든요. 설비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담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곳들은 또 이제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콜라보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혼자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보다 저희가 함께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파도님도 맞아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파도님의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간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매개체로서 저는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맥주에. 그럼 협업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야기예요. 네, 단순히 그냥 이거 맛있어요 또는 재밌어요 보다는 물론 맛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걸 딱 들여다봤을 때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예를 들면은 그 흑맥주라고 표현하는 그런 포터나 스타우트는 기본적으로 많이 접점에 있는 맥주들은 커피나 초콜릿 캐릭터에만 거의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약간 이제 뭔가 농익은 건베리류나 그런 뉘앙스도 담고 있고 약간 스모키한 캐릭터도 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쨌든 성냥이라고 하는 성냥공장을 모티브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냥이 불의 이미지가 연상되고 또 붉은색 불 같은 것들이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포터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그런 불이나 성냥이 연상되는 스모키한 풍미나 이런 걸 좀 담고 싶어서 그렇게 레시피가 설정이 됐고 또 의성라거 같은 경우도 애초에 그냥 드링커블한 라거 만들면 되지만 굳이 호피한 뭔가 쌉싸름하고
플레음이 나는 그런 라거를 이탈리안 필스너라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라거를 만든 이유는 이거는 국산 홉으로 만든 맥주예요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홉이라고 하는 작물의 가장 큰 특징인 아로마와 쌉싸름한 비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담고 있는 스타일을 만들었어야 됐고, 그게 라거군 안에 있는 이탈리안 필스너라고 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시골의 풍경이나 이런 걸 담기 위해서 조금 다른 막 트로피컬한 과실량을 가진 홉을 쓰지 않고 의성에 있는 이 지천의 녹음이 짙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플레음이나 허브 같은 뉘앙스로 표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단순히 그냥 맥주를 딱 마시고 아 유럽 홉 썼네, 플레음 나네, 허브 뉘앙스 나네, 끝이 아니라 아 이게 의성의 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레시피를 했구나, 또는 아 이게 성냥공장의 그런 성냥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레시피를 했구나, 성냥공장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할 수 있고, 또 마시는 재미도 조금 더, 저는 특히나 가치 소비 영역은 경험을 좀 증폭시키는 데 있어서 만족도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는 맥주, 재밌는 맥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표현해서 이렇게 했구나가 되면은 소비자분들께도 더 재밌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이 맥주 양조라는 영역이 되게 하나의 예술 영역과도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는 사실 다 공감하시는 건 아니지만 몇몇 업계인 분들은 저희는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종합예술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템룸 운영하시는 일, 또 플레스 진행하시는 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또 맥주를 만들고 유통하는 분야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잖아요. 이게 영역이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뭐 외부 행사 참여, 강연, 행사 뭐 개최 이런 것도 하시고, 맥주도 새로 계속 출시하시고, 맨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잖아요. 어떻게 한 주가 보통 흘러가시는지, 일정 어떻게 또 관리하시는지 궁금해요. 한 주는 천천히 흘러요. 하루도 천천히 흐르고. 근데 한 달과 1년은 굉장히 빨리 흘러요. 네, 그렇게 살고 있고. 일정 관리는 그냥 뭐 단순히 일단은 이제 그 휴대폰 달력 많이 그냥 쓰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좀 기록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좀 작은 브랜드지만 다니는 일정이 많다 보면 기록을 바로 안 하면 바로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편이고, 또 그런 기록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편에게 그 좀 그런 문자나 이런 카톡 같은 걸 한 번 더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내용을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녁 시간에 한 소끔 더 정리하면서 시간이나 또 내용에 대한 부분도 더 기록을 더 세밀하게 하고, 그리고 좀 거의 한 2, 3개월 정도의 스케줄을 미리 좀 잡는 편이에요. 잡히는 편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수시로 계속 달력을 좀 들여다보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말 크게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정이 있으면 앞뒤를 좀 비워요. 네, 어떻게든 비워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데 오로지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해두는 편이고, 그거 외에는 하루하루 직전에 다음날 스케줄을 확인해요. 네, 왜냐면 그래야 다음날 있을 걸 미리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오늘 하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그때의 스케줄에 좀 완전 집중해서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게 또 대표님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왜냐면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멀티가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할 때 다른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TV 보면서 통화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뒤에 거를 확인하고 미리 염려를 하게 되면 지금 제대로 해내야 되는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디테일한 스케줄 세울 때 꼭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좀 잘 설정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심리상 급한 일이 생기면 네. 중요한 일을 배제하고 급한 일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가능하면 방지하고자 스케줄도 확인을 좀 얼추 써머리를 하는 편이지만 좀 우선순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고,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자주 업데이트하는 편이에요. 자꾸 까먹어가지고 진짜 뭐 작은 거 하나 사야 되는 것까지 다 네. 적어버려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중에 특히 저는 제조나 유통 쪽은 저한테 너무 어렵고 감도 안 잡히는 영역이어가지고요. 혹시 제품 개발 분야로 로컬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저의 운의 영역이었다고 보는데요. 콜라보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즐겁게 가능했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 브랜드는 이제 막 시작했고 네. 요만한 병아리인데 제가 콜라보를 한 업체와 함께 뭔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도 제가 여기에 싣고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혼자서 온전히 하는 게 좀 버겁다, 그리고 유통을 막상 내가 딱 시작을 하려고 하니 뭔가 그런 기반이 없다. 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있는 분들, 저는 집시 양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져서 제가 혜택을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나만 이득을 보자라는 것보다 그들이 이걸 같이 해준 이유, 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보면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양조장들 설명도 다 적거든요. 네, 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소비자분들께 같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렇게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네. 농장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해당 양조장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들이 혼자서 만약에 아둥바둥해서 안 된다. 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숟가락을 얹은 것도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이제 처음부터 난 양조장을 만들어서 하겠어 하고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작게 같이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돈이 있으면 크게 시작하는데 저도 카스 공장 차릴 수 있으면 되게 차려서 했을 텐데 저는 또 그런 대기업만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했고, 근데 저희처럼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겪으면서 또 개개인이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정립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또 브랜드에 담고 싶은 것들도 거기 안에서 속아내질 거고, 그러면 내가 이 브랜드를 통해서 소비자들께 설명해드리고 전달드리고 싶은 것들도 더 선명해질 거예요. 소비자들은 사실 헷갈려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떤 것들, 뭐를 딱 픽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선명해지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선명할수록 대기업과의 경쟁력 또는 작은 기업들 사이의 경쟁력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일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전통주도 만들고 계셨고 또 양조장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지 꿈꾸고 계시는 미래를 한번 들려주세요. 아직 뭐 이렇게 선명하게 결정된 게 없어서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맥주 또는 주류라고 하는 이 매개체로서 이런 한국의 재료들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어서 소개시켜드리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시도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제조업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청사진은 프랜차이즈 사업도 좀 더 늘릴 예정이고 소비자분들에게 접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국내 시장만이 목표가 아니라 해외 수출 시장도 좀 목표로 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크게 보고 아마 제조업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가시는 길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로컬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성은 또 그 어머니 고향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또 호비든에서도 초반에 이제 지역의 터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를 완전히 옮겨서 적응하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성에서 적응은 어떻게 하셨고 또 친구들은 새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적응이 유달리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성격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성향이 좀 강한 사람이어서 그 일상에서 예를 들면은 오늘 햇볕이 너무 좋네?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들은 있었지만 또 마당에 꽃이 폈네? 행복하다. 뭐 요런 사람이어서 적응을 해야겠어 라는 거는 그렇게 크게는 없었고요. 당시에 제가 이 청년 창업 일기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 말고도 들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의성 살아보기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서 저처럼 이 지역이 낯선 친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우르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좀 많이 교류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여기에 이런 펍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물론 술집은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동네 청년분들이 많이 놀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동네 분들과도 좀 얼굴을 서로 트고 또 새로 저처럼 이제 처음 들어온 친구들이랑도 또 낯선 이런 지역에서 여행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적응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은 없었지만 다만 이런 건 있었죠. 생활하면서 사실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니면서 복장이나 뭐 언행 같은 거를 정도껏 신경 쓰잖아요. 그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조금 흐린 눈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접점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역사회가 너무 작고 사는 사람도 작으니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뭐 변화가 모두에게 공유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조금 더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겠다. 요 정도의 그런 변화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뭐랄까요,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막 꾸미고 나가야 되고 깔끔하고 단정하게 있어야 되고 했지만 또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까지 막 행동에 신경 쓰진 않았던 서울이랑 다르게 또 여기에서는 그런 외적인 거에는 또 전혀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데 행동은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외적인 것도 신경을 좀 쓰게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노출이 있거나 붙는 옷을 입어도 불편하지 않은데 여기는 왜인지 불편해요. 맞아요. 그건 공감합니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친구들 만날 때는 좀 이렇게 시원하게 입거나 좀 화려하게 입고 가도 전혀 부끄럽지 않지만 명절에 친척 어르신들 만날 때 막 탱크탑 입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명절에 만나는 그 일가 친척 어르신들과 내내 뭔가 삶이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심리적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단정하게 여미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적 뭔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뭐 스터디도 여셨고 커뮤니티 활동도 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의성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는 어떤가요? 저는 커뮤니티는 다양하게 하지 않고 제가 또 아무도 믿지 않지만 낯을 가려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또 대화하는 방식이나 뭔가를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걸 추진하는 방식이 결이 좀 비슷한 사람들이랑 좀 더 많이 교류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동네에서 같이 지금 커뮤니티까지는 아니고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 친구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뭔가 이 로컬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술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좀 뭐 투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함께 해본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뭐 작가님들이나 음악가분들 초대해서 뭔가 또 재밌는 어떤 것들을 해본다든지 지역민들이 재밌어 하실 수 있는 네, 네. 그리고 지역민분들이 좀 문화적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니까 네. 저희가 그 어쨌든 청년 창업자들끼리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요리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맥주를 만들고 어떤 친구들은 또 지역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활동가 친구들도 있는데 각자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본인들의 어떤 조금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네. 그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요리하는 친구들은 뭐 무료로 쿠킹 클래스를 하고 저는 맥주를 가르쳐 주고요. 네. 또 활동가 친구들은 주변에 뭐 재봉틀 하시는 옷 짓는 선생님 초대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어떤 또 다른 분들을 초대해서 그런 주민들 분들 대상으로 네. 어떤 문화 클래스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것 역시 또 함께 무언가를 하고 계시네요. 그쵸. 네. 왜냐하면 각자의 스케줄이나 또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근데 그 본업에서 채우지 못하는 어떤 분야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야를 좀 같이 채워가는 걸로써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 옛날에 대표님이 그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의성에 놀러 와가지고 차를 딱 태우고 안개평야의 노을을 보여줬더니 그 친구들이 울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 의성에서의 삶을 한번 자랑해주세요. 근데 정말 과장 없이 친구들을 노을을 보여주고 별을 보여주면 이렇게 약간 자연만이 주는 탄성을 자아내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절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도시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야적으로도 이렇게 좀 막혀져 있고 네. 또 사람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시각적인 피로감 뭐 그다음에 온전히 휴식하지 못하는 그로 인한 어떤 뇌의 상태 네,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등산하시는 분들 바다 보러 가시는 분들 다들 뭔가 탁 트여져 있는 뭔가를 보면은 그게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하시잖아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탁 트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안개평야가 어마무시한 탁 트인 네네네. 광경을 그렇죠. 제공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뭐 저는 근데 이제 탁 트여져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저는 온전한 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방을 안 치우게 되면은 그 피로도가 덜 회복된다라는 과학적인 네, 그 네.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시야에 잡히는 게 너무 많으면 그게 본인이 인지하지 않더라도 뇌에 그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나는 이거는 볼 거, 이건 안 볼 거를 가려내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들이 있대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뭔가 계속 의도하지 않더라도 광고판에 뭔가 계속 노출이 되고 네. 휴대폰 외에도 뭔가 정보가 계속 강제적으로 주입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도시의 삶은. 근데 그런 게 없는 곳에서 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회복이 좀 빨라요. 그래서 좀 온전한 쉼에 대한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정신없는 스케줄을 하면서도 네. 그렇게 컨디션이 무리가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네, 네. 쉼 또한 온전히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워라벨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네.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삶 속에 아예 조금 녹여져 있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로컬은. 네. 그냥 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전기를 계속 꽂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쵸. 만약에 제가 휴지를 끄고 싶다? 그럼 끌 수 있는 거죠. 네. 도시에서는 휴지를 끄고 싶어서 누웠는데 밖에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 네. 카페에 갔어도 약간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끼고서도
그런 백색 소음 같은 것들, 일상 소음들이 늘 내재하는데 네. 저희는 여기서 휴지를 끄고 싶다 하고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저는 그래요. 네. 네, 사람마다 또 회복을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네,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에 사시던 때랑 또 지금을 비교하셨을 때 대표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뭐 선명한 장단점은 차이점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문 열고 나가면 모든 걸 살 수 있다. 네, 백화점 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문화시설도 네.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양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네. 그래서 선택지가 아주 훌륭하게 많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로컬 같은 경우는 삶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온전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게 회사를 다녔을 때는 내가 온전한 삶을 못 살았냐? 그건 또 아니지만 그래도 오로지 모든 선택을 제가 하고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을 네. 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집단에 소속해 있고 그런 이제 자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자영업이고 혼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해도 되고 또 하기 싫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의 세상을 확대하는 그런 선택들을 선명하게 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다워지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건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남겨져 있는 그 머물게 하는 사람 또한 제가 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네. 좀 더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로컬의 삶을 선택하고 난 이후부터는 나를 좀 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줄 수 있는 삶을 좀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또 창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의 원동력이 되어서 나아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끊임없이 동력을 스스로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창업을 한다는 것도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여러 가지 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남들이 그냥 잘 닦아놓은 길로 그대로 가는 것에 비해서 또 스스로 인풋을 들여서 그걸 아웃풋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차이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원동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좀 궁금해요. 처음엔 도파민이었고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보는데 네, 네. 어느 순간 깨달았던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같이 좋아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와, 연예인들이 이 맛에 뭔가 그런 활동을 하시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누군가의 응원을 동시에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경험을 네. 내가 평생 살면서 또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정말 큰 행운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다가 되면서 그러면은 쓸데없는 걱정할 시간에 그냥 즐기자 였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품도 내보고 행사도 해보고 참여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공표도 해보고 거기서 응원도 받아보고 또 다음을 같이 만들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이제 도파민으로 했던 것 같고 네. 지금은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들 다 지나쳐 왔는데 그때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극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인해서 계속 했었다면은 작년 한 해가 저는 좀 주춤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가
뭔가 개인으로서 해볼 수 있는 즐거운 것들 다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었어가지고 약간 주춤하면서 그럼 나는 이 호피홀리데이라고 하는 맥주 공방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거는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이 브랜드의 런웨이가 여기서 끝일까? 아니면 나는 여기서 어떤 가치 실현을 더 해볼 수 있고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거가 과연 실현도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막 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아까 인풋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곳에 가서 간접 경험 해보고 또 멋있게 하시는 대표님들이나 활동가 분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한 4년 정도 미뤄두었던 글 읽는 것도 쓰는 것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이런 시간 가지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인풋이 채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럼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경험, 좋았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 추려진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새로 경험한 것들 요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럼 난 또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볼까가 이제 조금 다시 정립이 됐고 그러면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동력은 그거였어요. 이 쓸데없는 생각이 들 때는 일단 하자. 일단 뭔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걱정이 없어질 거야. 왜냐면 걱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서 오는 걱정들이잖아요. 근데 뭐라도 하고 경험을 하고 뭔가를 쌓다 보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이 것들을 더 쌓여진 내가 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막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계획도 할 수 있는 심리 상태가 됐죠. 그래서 동력은 딱 자기에 대한 자기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아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한테 뭘 더 해주고 싶은지 앞으로의 경험이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그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실현시켜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애정, 욕심 그게 저는 동력인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게 좀 저는 동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이 너무 많죠?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창업을 또 시작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성 대표 로컬 크리에이터로 계속 소개가 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은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로컬을 추천하시나요?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그 로컬 안에서 장사로서 이루어지는 거면은 거기 안에서 벌이가 그만큼 그리고 쓰는 것도 그만큼일 때 만족도가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또 이걸 더 확장성 있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명한 어떤 브랜드 철학 또는 차별성 그다음에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서울도 가경쟁 그런 곳이지만 로컬도 못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먼저 정확해야 되고 일단 한번 가보지 뭐 로컬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치킨만 있고 치즈 가루 뿌려준 치킨이 없으니 그걸 내가 하지 뭐 이렇게 오시는 거는 그건 너무 힘든 것 같고요. 근데 뭔가 나는 이걸 해보고 싶은데 이런 차별성이 로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하면 사람들이 굳이 품을 내서 찾아와서라도 뭔가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는 그걸 가지고 뭔가 다른 곳에서 더 소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하는 게 되게 명확한 경쟁력이 되는 경우에는 추천을 한다. 그쵸. 왜냐하면 워낙 시장 자체가 작고 정주 인구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것들을 고민해서 오시는 거면은 좀 조심스럽죠. 왜냐면은 이미 여기는 그 작은 지역 사회는 서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 아는 사람 집 그리고 내 친구 아들내미 집, 딸내미 집에 가서 뭐 커피 한 잔이든 식사든 하는 것들이 좀 형성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갑자기 막 태국 요리집이 없으니까 태국 요리를 하겠어라고 해서 왔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네. 있다. 네,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뭔가 좀 선명하게 이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의 어떤 매력을 내가 여기서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서울 밖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해주세요. 해주고 싶은 네. 그게 꼭 서울이어야 하냐, 서울 밖이어야 하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많은 경험을 좀 스스로한테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로컬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로컬이 맞는지 모르고 네. 창업을 해보지 않고선 창업이 맞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창업을 해본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창업을 해본 사람이 나는 창업이랑 안 맞아 하고 회사로 돌아가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로컬에 살아봤는데 난 도시가 맞아 하고 도시에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나조차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뭔가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좀 크고 작은 기회들이 있었을 때 스스로한테 경험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 이거 좋아하네? 나 이거 좀 불편해하네? 또는 내가 불편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면은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책임 소재들이 따르는 것들에 있어서 개개인의 그 경험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주변에서 대신 시켜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시간이나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이 더 선명해질 수 있고 더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좀 경험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있을지 뭘 할지 네.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든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경험을 해봐야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안다는 거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주사위 던지는 것 같다. 내가 이거를 던져보기 전까지는 1이 나올지 6이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얘를 1만큼 좋아할지 6만큼 좋아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쵸. 네네. 네. 그래서 확실히 많이 경험을 해볼수록 나를 더 알게 되고 그럼 또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